오늘 제가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뭔지부터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돈을 2배나 더 풀고 있다는 소름 돋는 사실까지 싹 다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이 물가 상승이라는 놈, 인플레이션이 도대체 뭘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돈이 흔해져서 똥값이 되는 거예요. 돈 가치가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니까 상대적으로 물건값이 뛰는 거죠. 이걸 전문 용어로는 구매력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가진 10,000원의 힘이 예전만 못하다는 뜻이죠. 예전엔 10,000원이면 국밥 한 그릇에 커피까지 마셨는데 이젠 국밥 하나 시키기도 겁나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곧 우리가 일해서 번 노동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벌었는데 가만히 앉아서 내 자산의 10%가 사라지는 셈이죠. 이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게 만드는 무서운 세금입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뭘까요? 이건 물건이 안 팔려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물건값이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돈 가치가 귀해지겠죠. 이때는 현금을 주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형들, 국가 입장에서는 이 디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보다 100배는 더 무서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값이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거든요. 오늘 1,000원 하던 사과가 내일 900원이 되고 모레 800원이 된다고 가정해보죠. 형들이라면 지금 사과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당연히 주머니를 꽉 잠그고 기다리겠죠. 다들 주머니를 꽉 잠그기 시작하면서 공장이 멈추고 형들 월급이 깎이기 시작합니다. 기업은 재고가 쌓여서 망하고 은행은 빌려준 돈을 못 받아서 파산합니다. 이게 바로 피말리는 악순환의 시작인 디플레이션 저승사자입니다. 한번 빠지면 일본처럼 30년을 잃어버려도 못 빠져나오는 아주 무서운 늪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아주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제일 좋아합니다. 물가가 매년 2% 정도 슬금슬금 올라가야 사람들이 소비를 서두르거든요. 적당히 물가가 올라야 기업도 투자를 하고 형들 월급도 오르는 선순환이 생깁니다. 이걸 경제의 윤활유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럼 이 물가의 온도는 어떻게 조절하느냐?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쥔 수도꼭지가 바로 금리입니다. 인플레이션 불길이 너무 뜨겁다 싶으면 금리를 올려서 수도꼭지를 꽉 잠굽니다. 돈 빌리는 값을 비싸게 만들어서 시중에 도는 현금을 은행 금고로 빨아들이는 거죠. 반대로 디플레이션 저승사자가 문을 두드리면 수도꼭지를 콸콸 틀어버립니다. 금리를 낮춰서 돈을 싸게 풀고 사람들이 그 돈으로 물건을 사고 투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이 수도꼭지를 필사적으로 잠그고 있는 중입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연준은 수도꼭지를 꽉 조여서 돈 푸는 속도를 4.6%대로 억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기막힌 미스터리가 하나 터집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도 금리 높이고 긴축한다고 전 세계에 광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우리만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하반기 기록을 보면 미국의 돈 풀기 속도는 4.6%인데 대한민국은 무려 8.9%를 찍었어요. 우리나라 경제 체급이 미국의 절반도 안 되는데 돈은 2배나 더 빨리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화 가치가 종이장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소리거든요. 한국은행도 이 수치가 민망했는지 2025년 12월에 아주 기막힌 묘수를 하나 찾아냅니다. 바로 통계계산법을 슬쩍 바꾸는 통계적 마사지를 단행한 거죠. 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을 따른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격 변동이 심한 ETF나 수익 증권 같은 건 이제부터 돈의 통계에서 뺄게. 물론 하는도 할 말은 있어요. IMF 매뉴얼에 따라 글로벌 기준을 맞춘 거라는 공식 명분이 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 환율이 1,500원을 때리는 이 기막힌 타이밍에 통계를 바꿨을까요? 그렇게 장부에서 쓱쓱 지우고 나니까 8.9%였던 증가율이 마법처럼 5.2%로 뚝 떨어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제 미국이랑 비슷하네 하고 안심하게 만드는 설계죠. 하지만 형들, 장부에서 지웠다고 해서 시장에 풀린 497조 원의 거대한 돈이 사라집니까? 이건 명백한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실질적인 유동성은 이미 폭주하고 있거든요. 통계에서 사라진 497조 원은 여전히 시장 어딘가에서 즉시 현금화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스텔스 양적 완화라고 부릅니다. 금리는 높여놓고 겉으로는 긴축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역대급으로 돈을 찍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시장에 직접 들이부은 RP 매입 규모만 무려 488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에 106조 원 정도였던 걸 생각하면 무려 4.6배나 폭증한 수치예요. 이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시장에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왜
물가 상승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돈을 뿌려야만 했을까요? 그 사정의 정체가 바로 우리 경제의 가장 시장폭탄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입니다. 형들, 부동산 PF가 뭡니까? 시행사가 토지 사고 건물 지으려고 고금리로 빌린 돈이에요. 아파트 분양해서 갚아야 하는데 지금 미분양 쌓이고 공사비 뛰니까 이게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제2금융권 형님들이죠. 이분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어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저축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 즉 부실 채권 비율이 무려 11.5%를 돌파했습니다. 금융 시스템에서 연체율이 10%를 넘었다는 건 뇌관에 이미 불이 붙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터지면 도미노처럼 뱅크런이 터지고 금융 시스템 자체가 리셋될 수도 있거든요. 그 꼴을 볼 수 없는 한국은행이 뒤에서 소방수로 등판해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겁니다. 야, 일단 이거 줄 테니까 부도나지 말고 버텨 라며 488조 원이라는 현금을 꽂아준 거죠. 하지만 이 인공호흡기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형들이 치러야 하죠. 시장에 돈이 2배나 풀리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수입 물가는 더 오르게 됩니다. 결국 금융 시스템의 구멍을 메우기 위해 우리 모두가 물가 상승이라는 세금을 나눠내고 있는 셈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 돈을 쏟아부어도 건설사들은 흑자 부도로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장부상으로는 이익인데 당장 갚을 현금이 없어서 쓰러지는 중견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우조선해양건설 같은 허리급 건설사들이 줄줄이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대저건설이나 삼정기업, 안강건설 같은 곳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게 영업이익이 나도 공사비를 못 받아서 망하는 상황.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특히 이자 자본화라는 꼼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자를 못 갚으니까 그 이자만큼 돈을 더 빌려줘서 장부상으로는 정상 대출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쉽게 말해 이자 못 갚는 사람한테 이자 낼 돈을 또 빌려주는 거예요.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정상인 척 쇼를 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좀비 기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돈은 풀렸는데 실물경제로는 안 흐르고 부설사업장 이자 갚는 데만 쓰이는 지독한 돈맥경화입니다. 돈이 2배나 풀렸다는데 왜 우리 형들 주머니는 비어있을까요? 바로 유동성 함정 때문입니다. 풀린 돈이 서민경제로 흐르지 않고 강남 아파트나 엔비디아 주식으로만 쏠리는 지독한 돈맥경화 상태거든요. 잘 되는 곳만 더 잘 되는 이 K자형 양극화가 형님들 지갑을 말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멈출 수 없는 폭탄 돌리기라고 불러요. 금융위원회는 질서 있는 정리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상 부실을 뒤로 미루는 사회적 구제에 가깝습니다. 이미 환율은 1,470원을 넘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00원 고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통화가치 방어보다 건설사 구제를 우선한다고 느끼는 순간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로 도망치는 자본 유출이 환율을 더 밀어올리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원화 약세가 무서우니까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으로 달려갑니다.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 자본이 해외로 탈출하는 엑소더스 현상인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우리가 수입하는 밀가루, 기름 가격이 더 올라서 밥상 물가를 때립니다. 우리가 먹는 치킨, 빵, 짜장면 가격이 다 여기서 결정되는 겁니다. 서민들은 죽어나가는데 자산가들은 해외 주식으로 돈을 벌고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기도 해요. 외국인들이 볼 때 한국 시장은 투명하지 않고 부실을 억지로 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 한국 주식은 안 사고 달러만 챙겨서 나가는 겁니다. 1990년대 일본이 딱 이랬어요. 당시 일본의 민간 신용 비율이 214%였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207%에 달합니다. 일본이 부실을 털지 못하고 진통제만 주입하다가 30년을 잃어버린 그 전철을 우리가 밟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나마 막대한 대외 자산이라도 있었지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훨씬 높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는 K자형 양극화로 가고 있습니다. 수출 대기업은 반도체 덕분에 돈을 벌지만 내수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고금리와 고물가에 말라 죽고 있죠.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의 징후예요. 돈을 아무리 풀어도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서 돈이 돌지 않는 겁니다. 돈이 돌아야 경제에 피가 도는 건데 지금은 그 피가 한 곳에 고여서 썩고 있는 셈이에요. 화폐 유통 속도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고 풀린 돈은 강남 아파트나 해외 주식으로만 쏠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에도 이 문제를 두고 공방이 치열해요. 정부는 영착률을 말하지만 야당에서는 하느니 소방수 역할만 하다가 원화 가치를 다 망쳤다고 비판하죠. 하지만 하는 총재의 고뇌에도 깊을 겁니다. 물가를 잡자니 시스템이 터지고 시스템을 살리자니 환율이 터지는 외통수니까요.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던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폭풍이 올 수도 있어요. 외환보유액도 야금야금 줄어들고 있어서 방어선이 점점 얇아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5년 12월에만 외환보유액이 26억 달러 넘게 줄었습니다.
방어할 총알이 떨어져 가는데 적들은 더 거세게 몰아치는 형국이에요. 진짜 공포는 이 총알이 무한정이 아니라는 거죠. 방어선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 쏠 수 있는 실탄이 바닥나고 있다는 거죠. 이미 부채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우리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소비 여력이 고갈되는 대차 대조표 불황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들리죠. 앞으로 우리는 유동성의 힘으로 억지로 버티는 장기 침체냐, 아니면 시스템이 한 번에 멈추는 폭풍이냐의 갈림길에 설 겁니다. 세상이 참 쉽지 않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 형들은 살아남아야죠.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식 터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